제가 이런 자리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대표님하고 이야기할 때 객석이 하나도 안 보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약속 안 지키셨습니다. 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런 자리 처음이고 떨려서 이렇게 원고를 가지고 나왔어요. 원고 보고 읽을 건데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처음 제가 이 자리에 서도록 요청받았을 때는 마치 다른 나라 말을 듣는 것처럼 생소하게 여겨졌어요. 객석에 사람들이 있고 무대에서 내 삶을 이야기한다?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아 저로서는 당연히 거부를 했었습니다. 결국 여러분은 이렇게 앉아 계시고 저는 이 자리에 서게 되었네요. 저는 충북 청주에서 온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정주부, 한 남자의 아내이자 새 엄마의 새 아이의 엄마 백영희입니다. 다시 인사드릴게요. 아마도 이번 라이브 콘서트가 가족이라는 주제로 삶을 이야기하게 되니까 그 어느 때보다 가족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깨닫고 있는 제가 서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사람의 생각을 바꿀 만한 그 어떤 수려한 논리도 없습니다. 다만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제가 사는 삶을 진솔하게 여러분과 나누고 이 자리에 계신 분 중 단 한 명이라도 제 이야기에 공감하고 보다 건강한 삶을 함께 추구해 나갈 수 있다면 대성공이라는 생각으로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몸도 마음도 약했던 재혼 가정의 막내로 태어난 어느 작은 여자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인 어린아이는 눈이 부신 형광등 불빛과 치고받는 싸움 소리에 걸핏하면 잠에서 깨야 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무학에 무식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형제 많은 집안의 장남으로 사는 것이 힘들어서였을까요? 아니면 한국 전쟁에 나가 총상을 입고 장애를 얻은 탓일까요? 사별 후에 재혼으로 새 가정을 꾸렸으면 잘 살아야 했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거의 매일 술에 취하고 술에 취하면 폭언하고 폭행하는 것이 삶의 패턴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아이의 엄마는 늘 수심이 가득했고 항상 자신의 삶을 한탄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엄마는 가방을 챙겨 집을 나갑니다. 67살 먹은 어린아이는 두려웠죠. 슬펐습니다. 울면서 엄마를 따라 나섰지만 끝내 엄마는 혼자 떠나버립니다. 5명의 이복 형제들 사이에서 아이는 늘 외딴 섬 같은 존재였어요. 그땐 우애라는 말도 당연히 몰랐겠지만 아무도 보살펴주지 않는 이 아이는 늘 혼자였습니다. 외로웠죠. 뭘 잘못했는지 한겨울 내복바람에 마당으로 쫓겨나 한참을 서 있을 때는 얼마나 추웠을까요? 온갖 심부름을 다해도 잘했다 칭찬의 말 한마디 들어보지 못한 아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깨닫습니다. 내 자신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막연하게 빨리 커서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른이 되면 심술궂은 오빠에게 억울하게 당하지 않아도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문 옆 담장에 붙어서서 오늘은 아버지가 술을 안 마시고 일찍 오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이고 엄마를 그리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나요? 그렇습니다. 제 유년의 시절 이야기입니다. 제가 6학년 2학기 때 저희 부모님이 재결합을 하셨어요. 그럼 저에게 엄마라는 큰 지원군이 생겼겠네요. 애석하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재결합 후 얼마 되지 않아 부모님은 본격적으로 싸우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가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엄마를 오히려 제가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때 중학생인 저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데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왜 힘든 거지? 나는 우리 부모처럼 안 살 거야. 내가 부모라면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아. 이런 여러 가지 내적 다짐을 하게 되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미움과 원망의 마음이 커져갔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완벽주의 아니었나 싶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 완벽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 것이 많았겠어요. 지금 생각해도 안쓰럽기 짝이 없는 과거였네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때는 새벽에 첫차를 타고 노량진 입시학원으로 가서 공부하고 전철 타고 청량리로 가서 일하고 저녁이 되면 다시 학원으로 가서 공부하는 마치 달려라 한이 한이의 캐릭터로 살던 때도 있었고요. 대학에 다니면서는 수많은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용돈을 벌어서 썼으니까 저도 나름 의지의 한국인인 형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저에게는 상처로부터 출발한 현실 극복의 노력은 있었지만 건강한 자아에서 나온 소통의 기술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생겨난 열등감과 수치심은 관계의 문제나 어떤 사건 앞에 섰을 때 부지불식간에 실체도 없이 나타나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내 자신을 정죄하는 일도 있었고 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같지만 마음속은 전쟁터와 같은 상태에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을 두고 내가 죽으면 저들이 정신 차리고 바뀌지 않을까 하며 자살을 생각한 이후에 청년기에 두 번째로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뭔가 다른 삶을 살기 위해 나름 열심히 노력하여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삶은 그다지 변하지 않는 것에 실망하고 낙담해서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과 여기에서 포기하면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부딪혔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살아서 선택한 게 결혼이에요. 결혼. 저는 친정아버지의 영향인지 그리 남성상이 좋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할 때와 일이 아니라면 남성을 상대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남자 관계가 아주 깨끗합니다. 남편과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 한 번, 두 번, 세 번 봤는데 그냥 만나지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의 짧은 연애 기간을 끝으로 결혼해 올해로 결혼 생활 20년 차입니다. 참 오랜 시간 함께 했네요. 요즘에는 엄청 사랑해서 결혼했는데도 금방 이혼해버리는 부부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가정이 깨질 위기에 놓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저는 딱 한 번만 더 참는다. 딱 한 번만 하다가 20년을 참고 살았습니다. 저희 남편은 제가 참고 살았던 것의 2배 정도로 참고 인내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요. 저희 부부는 20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살다 보니 생기게 된 의리도 지키고 조금 뒤늦게 깨달아 알게 된 사랑의 마음도 나눠야 하니 앞으로 남은 시간도 쭉 함께할 생각입니다. 제 남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제 남편은 참을성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저희가 96년 10월에 결혼해서 11월에 첫 아이를 가졌는데요. 출산을 다음에 5월 2달 반이나 빠르게 했어요.
아이는 병원 생활을 오래 해야 했고 제 몸 상태는 많이 안 좋았어요. 그때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고 법정 관리에 들어갑니다. 아이 병원비가 없어 비참한 심정으로 많이 울었네요, 그때. 그러다 보니 제 마음이 사나워지고 남편에게 억지스럽게 감정을 드러내고 몰아붙이며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수없이 많은 나의 내적 갈등을 묵묵히 바라봐주고 결혼 생활에 적응을 못해 울거나 화를 내도 여전히 참아주는 남편이 없었다면 오늘 제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런 남편이 답답하게만 느껴졌어요. 문제의 해결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고 그 무렵부터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서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비교적 곱상한 얼굴에 자라면서 영특하다는 소리도 듣는 아들이야말로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빈 공간을 채워줄 유일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아이를 우선으로 생각하며 집착형 엄마의 모습으로 지냅니다. 솔직히 말하면 보란 듯이 키워서 충족되지 못했던 제 삶을 아이를 통해 보상받을 속셈이었어요. 실제 어느 순간까지는 그렇게 되리라고 착각했던 것도 같아요. 참 나쁜 엄마였네요. 온갖 육아서와 교육서를 읽어가며 아이에게 지나친 애정을 쏟았습니다. 은근슬쩍 저와 아이에게서 멀어지는 남편을 뒤로하고 혼자서 잘 키워보겠다고 애 많이 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를 내 생각으로 조종하고 통제하는 시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준 아들이 감사합니다. 10대 청소년 아들을 두신 엄마라면 공감하실 텐데요. 그 아들을 전부 이해하기 어렵죠. 저는 아들에게 가끔 농담으로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나라 10대들 때문에 못 쳐들어온다는데 네가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구나. 고맙다 아들아. 그럽니다. 저희 아들 지금 이곳 어디선가 엄마를 보고 있을 텐데요. 한때의 영민함은 잠자고 있어도 남다른 사회성을 자랑하며 산업 디자이너의 꿈을 잘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중병을 앓고 있어요. 9년 전 저희 큰아들 10살 때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때까지 저는 암 환자를 한 번도 겪어본 일이 없었어요. 말로만 듣던 암이 나에게 온 겁니다. 우리나라 유방암의 권위자이신 유명한 의사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수술하고 항암하고 방사선 치료하는 과정에서 저는 암 환자가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본 환자 중에는 미혼의 청년도 있었고요. 임신 초기에 암이 발견되어 몇 달을 기다렸다가 조기분만하고 출산한 지 8일 만에 암 제거 수술을 하는 젊은 엄마도 봤어요. 심지어 고등학생이 수술했다는 후문을 들었는데 충격적이었죠. 모든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거나 계획하고 얼만큼은 예측하기도 하며 살아가지만 내일의 일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저는 이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점인 것 같아요. 이런 한계점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때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그 시기에 저희 남편이 때론 남의 편이기도 하고 때론 같은 편이기도 했었는데 저에게 집중해 줍니다. 가장으로서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우리 가정 한편에 있던 남편. 스트레스 때문인지 말 수도 없고 잘 웃지도 않던 사람이 내 앞으로 와서 나의 질병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지극히 섬겨주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에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없지만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깊은 대화가 힘든 우리 부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구나 하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감사의 열매로 늦둥이들이 태어납니다. 결혼하면서 저의 유일한 계획이 자녀를 많이 낳아서 우애가 좋은 형제 자매로 키우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첫 아이를 힘들게 출산하면서 그 꿈이 좌절되고 심심치 않게 생각했던 게 입양으로 아이를 낳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경제적인 이유와 부모로서의 자질을 이야기하며 반대 아닌 반대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만했죠. 하지만 막상 딸을 낳을 때는 남편이 결단하고 행동했습니다. 이제 7살이 된 저희 집 둘째를 낳던 날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생후 한 달 만에 제 품으로 들어와 우리는 가족이 되었어요. 늘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온 엄마의 강팍한 마음에 윤활유가 되어준 우리 딸, 웃으면 보조개가 쏙 들어가는 이쁜 딸. 드디어 제 인생에 조건 없는 사랑의 꽃이 피었습니다. 제가 힘과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어서 딸아이를 보호하고 아이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기보다는 어린 딸아이가 저에게 준 것이 정말 더 많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에 미숙한 엄마에게 사랑의 방법을 알려주고 깊은 감사의 마음을 일깨워주는 딸. 우리는 완전하지는 않아도 서로 기대어 가족으로 살아갑니다. 그냥 그렇게 함께 가는 겁니다. 부족한 대로 함께하니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셋째를 또 낳았습니다. 이렇게 3남매의 엄마가 되었고요. 우리 아이들 식탁에 앉아 밥 먹는 모습 보면 제 마음이 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잘 먹거든요. 제가 살면서 몇 가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첫째에게 둘째를 낳아준 것, 둘째에게 동생을 낳아준 것이라고 생각해요. 3남매의 엄마로 살면서 이전에는 잘 몰랐던 행복의 감정을 느끼고 감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작년 여름에 암이 임파선과 뼈로 전이된 것을 발견했어요. 암이라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네요. 수술하고 화학요법을 해도 암은 언제든 다시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살만하니까 아프게 되었다고.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충격으로 잘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시간이 얼마간 지나고 저는 결단을 합니다. 암이 다시 생긴 이유를 찾아서 그 원인을 뿌리 뽑아야겠다고 말입니다. 젊은 나이에 암을 두 번이나 겪는다는 것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사람의 눈에 나의 상황은 코너에 몰려 도망칠 곳 없이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누구나 쉽게 이룰 수 있는 일이라면 기적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죠. 제가 기적을 만들어 보기로 굳은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무엇이든 아끼지 않고 쏟아붓고 있는 남편과 나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아이들, 그리고 나의 절대자 되시는 그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면 기적을 만들기에 충분한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가정도 지키고 혹시 나의 도움이 필요한 한우가 있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런 미래를 먼저 그린 것입니다. 이제 기적을 만들 차례입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는 엄마로 살면서 나의 내면이 더욱 건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심리상담 전문가를 만났을 때의 일인데요. 치유 과정 중 어린 시절의 나로 돌아가라는 주문을 받습니다. 어린 나를 만나는 미션이었는데 저는 정말 잘하고 싶었지만 솔직히 잘된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투병 생활을 하게 되니까 남편이 급하긴 급했나 봐요. 제 숙제를 대신 해주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해보라고 했어요. 어린 나에게 어떻게 할지 사실 궁금했고요. 남편이 저에게 이렇게 해줍니다. 제 이름이 영희인데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영희야, 나는 어렸을 때 학교 갔다 집에 돌아와서 엄마가 없었으면 정말 싫었다. 동네 품앗이 가서 해가 질 무렵이면 돌아올 엄마였는데 그래도 빈집에 혼자 들어가는 게 싫었어. 그런데 너는 기다려도 오지 않는 엄마를 기다리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어렸는데 혼자 슬펐지. 그런데 이제 정말 괜찮아.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이렇게 있잖아. 이러는 겁니다. 저 잘 될 것 같죠? 저 남편의 이 말에 실컷 울었습니다. 어떻게든 저를 다시 살려보려고 하는 남편의 의지가 전해졌어요. 당신 아니면 안 된다는 절대적인 사랑으로 시작한 사이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도대체 이런 감정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진정한 사랑이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죽을 사람도 살리는 것이 맞는 모양입니다. 지금 제 주변에는 저희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도 많고 그 어느 때보다 큰 존재감 속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갖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질병의 문제 앞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자체가 당황스럽게 짝이 없지만 언젠가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맞았습니다. 빨리 했으면 좋았을 숙제였겠지만 지금이라도 숙제를 다 마쳐 홀가분한 기분이에요. 그럼 이제 연로하신 저희 엄마를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해라는 측면으로 다가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분의 사정. 그리고 저에겐 상처였던 형제들 또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과거의 상처에 묶여 나를 억누르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너무 소중한데 때로는 아무 상관도 없는 타인보다 더 많은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죠. 큰 문제가 없는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덜어는 늘 그 자리에 있기에 소중함을 지나치고 소홀히 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세상을 살면서 충분히 쓰고 남을 만큼의 사랑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아주 비싼 보석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이 보석을 어떤 사람은 늘 목에 걸고 다니면서 자신도 누리고 다른 사람과도 나누며 공유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머니 속에 넣거나 가방 속에 넣어두고 보석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지내기도 합니다. 덜어는 이 보석이 필요해서 찾기도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빛이 발해 있기도 하죠. 그럴 때는 볼품이 없어진 보석을 사용하기가 자신이 없거나 싫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그 보석을 꺼내서 잘 닦으면 됩니다. 나 혼자 닦기가 힘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문가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이웃이나 친구 아니면 아주 우연히 만난 누군가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더 사랑을 많이 활용해서 빛이 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죠. 이것이 사랑인가 하고 순간 깨달았을 때 내 마음 안에서는 내가 느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아주 깊은 곳에서 들리는 제 마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한 나의 말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가는지보다는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하다. 얼마나 빨리 가는지보다는 어떻게 가는지가 더 중요하다. 삶에 많은 열심을 내려놓고 멈춰서서 잠시 쉬었다 가자. 괜찮아. 다 잘 될 거니까.
질병 앞에 주눅들지 않고 그 질병을 다룰 수 있다고 확신하는 제 생각의 이면에는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놓지 않고 더 꼭 잡았던 희망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라는 끈을 놓지 않고 제 스스로를 격려하고 응원해 주는 것입니다. 책은 제가 배워서 잘 사용하는 제 격려의 방법인데요. 함께 해보실래요? 두 손을 머리에 올리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다. 쓸데없는 생각까지 하느라고. 자, 다음에 눈을 만져주면서 이야기해 보세요. 오늘도 고생 많았지. 못 볼 꼴 보면서 참느라고. 코도 만져주시고요. 이런 황사 많은 날 코로 숨 쉬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이렇게 위로해 줍니다. 오늘 하루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팔, 다리를 만져주시면서 격려해 주세요. 특히 저처럼 몸이 아프신 분 계신가요? 저는 제 가슴을 만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내 마음 못 돌보고 내 몸 못 돌보고 지금 여기까지 왔구나.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이제 나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깨달아 알게 됐어. 오늘도 이 질병과 싸우느라 고생이 많다. 고맙다.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의 세포가 너무 기뻐서 힘을 얻어 내 몸을 지켜줄 것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손을 들고 정답을 맞추시는 분께는 제가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이따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개가 있습니다. 한 마리는 긍정의 이름이라는 개이고요. 다른 한 마리는 부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개입니다. 이 두 마리 중 어떤 개가 더 먼저 클까요? 정답 아시는 분? 여기 정면에 계신 맞습니다. 아시는 문제였나요? 네, 내가 먹이를 주는 개가 먼저 자라죠. 저는 긍정이라는 이름의 개에게 항상 먹이를 주려고 노력합니다. 정말 이제는 그런 노력을 끊이지 않고 할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오늘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잘 먹어야 할 것은 마음입니다. 내가 지금 마음 먹은 대로 나의 내일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소소한 제 삶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기회는 이제 이때인 것 같아서 부끄럽지만 허락하신다면 제 남편과 아들에게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 전하고 싶습니다. 아들, 엄마 강릉에 요양차 있을 때 카톡으로 그림 몇 번 보내줬잖아. 잘 그렸더라? 그냥 칭찬만 해주면 될 일을 매일 이런 작품 하나씩 그려서 보내주면 좋겠다고 속으로 또 욕심 부렸다? 미안. 엄마는
네가 독립된 한 인격체라는 걸 알면서도 너 낳을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인지 그 사실을 잊고 마치 엄마의 소유물인 것처럼 대할 때가 있었어. 엄마랑 대화할 때 답답한 생각 든 적 있지? 그거 엄마의 인간적인 욕심으로 널 대해서 그랬을 거야. 2년 전에 처음 미술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이 녀석 맨날 엄마의 기대와는 반대로 다른 생각만 한다 속상했었다? 그런데 너 알지? 지금 엄마는 네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면 그게 대박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 사실 엄마의 못다 이룬 꿈이 미대 가는 거였어. 명색이 고3 수험생이 엄마 위에 쓰레기도 버려주고 동생들 계란볶음밥 해서 밥도 잘 먹여주는 아들. 너 나이에 그러기 쉽지 않아. 너 정말 괜찮은 애야. 미숙아로 태어나 병원 생활도 오래 하고 어떻게 될까봐 늘 노심초사했었는데 이제 곧 건장한 청년이 되는 거야. 키도 엄청 커서 엄마 번쩍번쩍 들고. 너 완전 감동이야. 고맙고 감사해. 근태야, 사랑해. 저희 남편. 여보, 또 아파서 미안해요. 아픈 거 알게 됐을 때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눈물 흘려준 거 정말 고마워요. 흔한 보험 하나 없이 식이요법하고 치료비 돈 많이 써서 미안해요. 처음 아팠을 때 많이 회복했지만 내가 원하는 답 아니면 조목조목 따지고 그랬지. 그것도 잘못했어요. 근태 키울 때는 아무 준비 없이 부모가 돼서 사랑보다는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불안과 책임감이 대부분이었는데 늦둥이들 낳고 키우면서 당신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 처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당신의 가족 사랑 너무 감사해요. 믿음의 확신으로 선포하고 흔들림 없이 나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기도해주는 당신. 당신이 날 다시 살린 거 맞아.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제가 어떤 것을 용서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 뒤에 어느 순간에 아니었나? 용서 그때 했잖아. 지금 이 감정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살면서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급히 조달한 제 대답은 저는 용서를 할 수 있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용서를 어쩌면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 아닌가. 거기서 저는 해답을 좀 찾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강연 중에 제 인생에 조건 없는 사랑의 꽃이 드디어 피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맞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의 꽃이 피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또 나누면서 행복한 미래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삽니다. 사랑 때문입니다.